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두산 화산 폭발과 북한 난민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특강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3년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연구학회 대협력이사를 역임했었고요. 현재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21세기 정치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두 참여하는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외대 전국논문대회에서 제가 3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고 치지 않는 분도 계시고는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동아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했었는데 동아대학교에서 3,800개가 넘는 강좌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7년도에 제가 창원대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매 학년, 매 학기 제가 다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받은 숫자를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14개 정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특강도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백두산 화산 폭발과 북한 난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웬 뜬금없는 퀴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위한 빌드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많은 학우님들이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지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구려, 두 번째 고려, 세 번째 발해, 네 번째 통일신라, 다섯 번째 조선입니다. 어딜까요? 많은 학우님들이 고구려라는 답안을 선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고구려라고 대답을 많이 하더군요. 답은 여러분들 발해입니다. 발해. 여러분 발해는 고구려 영토의 2배 이상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죠? 근데 계승을 했었는데 더 확장되게 됩니다. 더 크게 여러분들 성장한 국가가 바로 발해입니다. 근데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조금 친숙하진 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발해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북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죠? 북한 이북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라든지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왕이 직접 여러분들 문서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사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부하셨을 때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 바로 발해 멸망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발해 멸망은 사학자들에게 굉장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성한 국가가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시퀀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국가가 진행을 하게 된다 그죠? 상대 때는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중대 때는 여러분 태평성대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멸망하는 시기를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여러분들 국가 보면 하대 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래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 여러분들 상대, 중대 중대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오현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명의 똘똘한 황제들이 정말 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군인 황제 시대 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군인 황제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을 해요. 2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일신라도 그랬었었다 그죠? 여러분들 통일신라도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하대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금의 왕의 재임 시기가 2년에 불과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강성한 시대에 갑자기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학자들은 왜 발해가 멸망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거란족의 침입을 받긴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학우님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최 근래에 했었던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족은 굉장히 힘이 강했었다 그죠? 근데 발해 시기 때 거란족은 그렇게 힘이 강하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민족이었지만 발해를 무너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왜 거란한테 왜 멸망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특히 공성의 성공률은 높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자병법 한 번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동양에 지금 남아있는 최고의 병법서라고 여러분들 이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손자병법에서는 전면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략의 4가지로 나눕니다. 최상의 전략을 벌모라고 얘기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방법이 최고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벌교라고 얘기를 해요. 벌교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국가랑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차 상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언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길 수 있을 때만 전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최하위 전략입니다. 최하위 전략이 바로 공성이에요. 공성은 상대방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공성의 성공률을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 정도로 판단을 해요. 왜 공성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다른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전선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보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보급 문제 때문에 패전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수나라 한번 보십시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전선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서 보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나라는 고구려와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최근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프랑스랑 예전에 프랑스에 혹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러시아를 침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도 전선이 너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급에 문제가 생기게 됐었고요. 또 겨울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당시 때 유럽 전체를 여러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좀 많이 길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들 독일하고 소련은 그때 당시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유럽을 정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영국 정복에는 실패하게 돼요. 영국 정복을 실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지만 소련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근데 소련이 영토가 많이 컸었거든요.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란족도 마찬가지예요. 거란족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는데 공성이
성공률이 낮은데 발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사사가들은 이거 왜 어떻게 이겼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의문이 어디서 풀리게 되냐면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 일본에서 발해 멸망의 원인을 찾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화산과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판과 판의 경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좀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도 지구과학 내용을 다루니까요.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하와이 여러분들 해령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양판이 만들어서 나오게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해양판이 뭘 만나게 됩니까? 대륙판을 만나면서 충돌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일본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일본은 해양판과 대륙판, 판과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다 보니까 대륙판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화산이 여러분들 폭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2025년도 7월 달에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서 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아마 일본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다. 아마 뉴스에서 한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래 2011년도 최근래라고 하기도 좀 힘들군요. 2011년도니까 벌써 14년 전입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났었었다 그죠? 여러분들 일본은 판과 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또 일본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일본 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화산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면 화산재와 화산탄을 연구를 해봤었는데 일본의 화산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화산재였을까요? 바로 백두산 화산 쇠설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 건사를 해보니까 이 시기가 발해 멸망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래에는 발해 멸망의 원인을 백두산 화산 폭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사료에서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사에도 보면 화산탄이 날아왔다, 화산재가 날아왔다라는 기록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란의 역사서 요사라는 여러분들 역사서가 있습니다. 요사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해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백두산 화산입니다. 화산 폭발 규모는 VEI가 화산 폭발 지수거든요. VEI로 따지면 7 정도가 됩니다. 7. 근데 여러분들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강도가 VEI가 4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강도랑 백두산 화산 폭발 강도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7에서 4 빼면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10의 세제곱입니다.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1000배 이상의 여러분들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지질학자들도 말씀하시길 백두산 화산 폭발이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했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었을 때 유럽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화산재가 뒤집어 쓰게 돼요. 유럽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화산재가 유럽을 덮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유럽 쪽으로 뜨질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산재가 여러분들 대기권을 장악을 해버리면요. 비행기 여러분들 보면 제트 엔진에 보면 스크류가 달려있다 그죠? 스크류가 응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한 4개월 정도요. 여러분들 항공기가 뜨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백두산 화산 폭발 한번 발해 시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화산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여러분들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돼요.
성층권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성층권을 덮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여러분들?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올라가게 되면 태양의 여러분들 광합성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지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기후 변화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온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가뭄과 냉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사에 대해서 언급을 잠시 했었는데 발해 역사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요사에는 발해가 거란의 침공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너졌으며 특히 수도인 상경에서 반격도 저항도 한 번 없이 종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술이 되어 있냐면 성문을 활짝 열고 손을 들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성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수성, 성만 잘 지켜도 이기는데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왔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화산재가 대기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태양의 강압성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냉해, 가뭄이 일어나면서 식량난이 심화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두산 화산 폭발에 관련된 기록들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 공부하면서 밀란이 일어났다라는 기록들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밀란이 발생했던 시기에 2년 전,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떤 기록들이 나오냐면 놀랍게도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어요. 제가 소방방재청에 백두산 연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져 있는 그 밀란 시기 2, 3년 전 기록들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살펴봤는데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화산탄 나오게 될 거고요.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태양의 강압성을 막아버리면서 가뭄과 냉해가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밀란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사진으로 나오는 킹덤 요 사진은 넷플릭스에서 제가 차용을 해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 킹덤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2020년도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킹덤이었었는데 아마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과 좀 맞먹으면서 코로나 상황과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시기적으로 상황이 좀 맞아 들어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가 바로 킹덤입니다. 근데 킹덤 드라마가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킹덤 드라마의 모티브 어디서 가져왔었냐면 경신 대기근 사건에서 가져왔습니다. 1670년부터 71년까지 여러분들 조선에서 큰 대기근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대기근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부모를 잡아먹었다라는 기록, 그리고 자녀를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에도 대기근으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8권 5월 2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현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엾은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당시 여러분들 재해가 발생을 하면 임금은 누구 탓을 합니까? 자신의 부덕의 탓을 막 돌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1670년도 이전 2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1668년도입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화산탄은 날아갈 것이고요. 화산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성층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아버리는 거예요. 태양의 강압성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기온이 푹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는 보면 소빙하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훅 내려가게 됐던 거예요. 가뭄과 냉해가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경신대기근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고 1도 내려가는 데 따라서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우님들, 백두산은 휴화산일까요? 아니면 활화산일까요? 여러분들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활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백두산은 휴화산이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실제로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국제정치나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마그마 방에다에 그러니까 화산이 있는 마그마 방에 충격을 줘서 화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요 화산 폭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요. 그래서 소방방재청 그리고 기상청에서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도가 되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VI가 있거든요. 화산 폭발 강도가 있는데 이 화산 폭발 강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이 될 수도 있고요. 7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2030년도 정도가 되면 화산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쿠대학교의 다니구치 히로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가 되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실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북한은 1차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안에 여기 호수가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이게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백두산 천지에 있는 이 천지물이 밖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지도 이렇게 보시면 한경도와 양강도가 있습니다. 이곳을 아마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 어느 방향으로 터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지역에 과거에요. 2010년대에 길림성 그러니까 지린선 쪽에 원전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중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원전이 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2017년도에 지린성 원전 개발을 중단한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진행이 됐더라면 굉장히 큰 위험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여러분들 피해 한번 보십시오. 방사능 낙진되면서 여러분 이제 토양 오염이라든지 해수면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게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일단 건설은 중단돼서 좀 다행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수 터지게 될 것이고요. 라바, 용암이 나오게 될 것이고 화산탄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화산 폭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 피해고요. 2차적 피해는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산재가 대륙권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성층권 올라가게 되면 화산재가 뒤엎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온도가 뚝뚝 떨어지게 될 거고요. 기온
기온이 내려갈 것이고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할 것이고 가뭄과 냉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식량난은 가중화될 겁니다. 가속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난민들이 발생하는 원인들 중에 보면 기후변화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산이 폭발해서 환경난민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실제로 기후변화가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전쟁 났을 때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중국의 역사에 보시면 4세기 때 보면요. 그때 당시는 현재에 비해서 지구의 온도가 1.7도 낮았습니다. 1.7도 낮았었는데 중국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북방민족들이 있습니다. 북방민족들이 4세기가 되면 대거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중국 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춥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뭐 이거 비슷하게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환경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겁니다. 이 식량난을 피해서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을 제일 많이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도 여러분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2010년대부터 러시아는 대규모 난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러시아랑 뭐 북한의 관계가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뭐 어떻게 수용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국가들마다 좀 많이 꺼리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2019년도에 미국 국방부 중국 연례 신더시스 리포터를 살펴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난민을 막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국경선 사이에 이제 국경 쪽에 중국의 부대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는 여러분들 문서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난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17년도에요. 러시아 2차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는 1차 혁명, 2차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어떤 시기에 발생을 했냐면 전쟁의 시기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1904년도에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 발생했었을 때 러시아 1차 혁명이 발발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쟁터에 가게 되다 보니까 국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보급에 이제 뭐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불만들이 가중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그래서 1904년도에 여러분들 1차 혁명이 일어났었고요. 1917년도에는 2차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 일으켰었다, 그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전쟁이 꽤 오래 지속되게 돼요.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물자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전쟁터로 가다 보니까 러시아 제국에서 물자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경제가 악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2차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군주제 국가가 무너지고 어떤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여러분들 공화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군주제 국가에서는 황족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여러분 계급체제입니다. 계급체제인데 이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공산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귀족들, 황족들에 대한 많은 여러분들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50만 명의 러시아 귀족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는 유럽 쪽에 있다 그죠? 그래서 유럽 각국으로 여러분들 러시아인들이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각국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근데 국가들마다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기는 국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문제가 이게 이제 인간 안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꺼리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어느 한 국가가 난민에게 호의적으로 초월하게 되면 난민이 한 국가로 몰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그때 당시에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919년도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돼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집단안보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국제연맹이라는 집단안보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국제연맹에서 이 러시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이제 노르웨이인 중에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난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 난센을 난민고등 판무관으로 임명을 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서는 러시아 난민들에게 난센 여권,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절차들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평화의 시기가 오래 가질 못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의 시기가 오래 가질 못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 또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독일이 일으키게 되는데 독일에 한 남자가 등장을 한다 그죠?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합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강제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여러분들 총통 자리에 올라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많은 페널티를 받게 돼요.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식민지도 탈탈 털리게 돼요. 탈탈 털리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영토도 나중에 할량당하게 됩니다. 배상금을 갚질 못하다 보니까 프랑스와 벨기에가 어떻게 합니까? 루르 지역을 그냥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좋질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좋질 못해요. 그리고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전쟁 끝났을 때 빵 1kg의 가격이 한 0.53마르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920년대 초반에 빵 1kg의 가격이 3,880억 마르크 정도가 돼버립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 베르사유 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를 뽑아주면 베르사유 조약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고 일합니다.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각종 불리하게 체결됐었던 조약의 내용을 정정하겠다 이야기하면서 큰 지지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 잡고 나서요, 이제 계획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경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하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한계에 도달하면서 히틀러는 전쟁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꿈꾸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틀러가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잔혹한 일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엄청나게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뭐 유대인이라든지 집시족이라든지 많은 이제 인종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박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게 되고요. 이제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집단안보체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설립 이후에 이제 난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났었는데 1951년도에 난민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개정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열거적 조항이에요. 여기에 딱 해당되어야만
이제 난민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박해 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persecution이 있어야 되고, 이 박해 이유가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박해받은 사람이 국적국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적국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어려운데, 자기 조국에서 탈출을 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열거적 조항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환경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죠?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이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 난민들이요, 어딜 향하게 됩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란 인접국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난민 요건 안에 환경적인 이유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 정치적 의견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만 난민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환경 난민으로 인정받지, 이제 환경 난민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난민 규정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 권한이냐면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난민 규정에서 나와 있는 이 요건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 때문에 이제 전쟁에 의해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을까요?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난민 규정에는 전쟁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리아 내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 들어보셨나요? 시리아 내전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시리아 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들어와서요, 난민 신청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법무부에서 내세웠던 조건이 이겁니다. 난민 요건을 보십시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만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2018년도 한번 볼게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이제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은 됐거든요. 몇 명은 됐지만 난민 인정이 제일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그래요. 이 요건 때문에. 근데 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학살을 저질렀거나 인도에 대한 죄를 졌을 때는 여러분들 난민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난민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입국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 형사적인 문제, 형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유엔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국제 평화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또 난민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 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제 맹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 환경 난민 말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실제로 탈출 루트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탈출 루트를 많이 예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을 중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합니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난민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난민 협정 가입국입니다. 협정 가입국이에요. 근데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경제적 궁핍으로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은 여러분들 인도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이 탈출하면, 잡으면 공안에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돌려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수용소에 가서요, 많은
이제 고문을 받고 이제 인권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많이 비판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라오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제 탈출 루트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제3국인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트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에 여러분들 남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데리고 힘겹게 라오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난민협정 가입국이 아니에요. 난민협정 가입국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탈북 청소년들을 데리고 실제로 이제 라오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라오스 경찰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라오스에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탈북 청소년들을 전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라오스가 엄청나게 많은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북한 정부에서도 이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 약간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했었던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리긴 했었으나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유는 이제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한국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 계획 보면 충무 3300이라는 계획이 있고요. 작계 5029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북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최대 20만 명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강도 한경 남북도 터지게 되면 더 많은 여러분들 난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0년대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부터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연구가 주도했었고요. 저도 소방방재청의 백두산 연구에 잠시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백두산 폭발과 관련된 연구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안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도 화산 폭발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제로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우수 논문상을 이렇게 수여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최우수 논문상 받았었던 논문이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북한에서 백두산 화산재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가 따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북 협력을 위해서더라도 우리가 좀 이 연구 부분에서는 이 화산 폭발 연구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퀴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51년 난민지위 협약상 난민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가 됩니다. 다음 보기 중 난민지위 협약상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를 모두 고르시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국제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안에 국제법이 여러분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교과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 중에 하나가 또 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외무고시가 아니라 외교 아카데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제법도 공부해야 되고 또 외무영사직 시험 치는 분들은 또 국제법 시험 친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답은 다수입니다. 답은 다수예요. 경제적 궁핍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그죠? 안 들어갑니다. 경제적 궁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난민 인정하나요? 난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정치적 박해가 아니란 이유예요. 그냥 경제적 궁핍으로 왔잖아. 그래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난민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난민 요건에 안 들어가거든. 전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었어요. 정치는 맞습니다. 정치적 박해 맞아요. 4번 봅시다. 환경재난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재난은 여러분들 난민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상기후 현상들 막 일어난다 그죠? 서울에 막 폭우 막 내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여름 되면 이제 곧 장마철 될 건데 기습폭우들 많이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들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환경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재난도 난민 요소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경우 맞습니다. 인종 맞아요. 예전에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엄청나게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죽여버렸다 그죠? 학살해버렸다 그죠? 종교 유대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엄청나게 또 박해를 했었었다 그죠? 히틀러가 국적도 맞습니다. 유대인이란 국적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중 틀린 내용을 모두 고르십시오. 난민 구성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난민을 인정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난민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제가 말 드렸군요. 답은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을 입국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1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난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주제가 무너지고 제국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귀족들, 황족들에 대한 여러분들 탄압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탈출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난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번째 문제 봅시다. 평화에 대한 정쟁 범죄자는 난민 구성 요건을 갖추어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답은 X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학살 저지른 자들은 난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문항 한번 볼게요. 한국 법무부는 전쟁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자들에 대해서도 난민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국제기구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내거든요. 많이 내는데 여러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할 정도로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2.5% 내외입니다. 2.5% 내외예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난민 수용률이 거의 0. 몇 % 정도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코로나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2. 몇 %, 2.5%면 평균 2.5%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많이 박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조금 적극적인 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3년도에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X 문제 볼게요.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는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 또는 준비가 전무한 사항이다. 답은 X입니다. 연구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10년대 이후부터요. 백두산 화산 폭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북한 정부도 폭발될 거 압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이제 학술 교류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업 듣는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낯선 공간에서 특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귀엽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